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1988년도에 IPCC가 만들어지고 94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가 되고,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97년도에 교토의정서, 그리고 그것이 입법이 되지 않아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IPCC 보고서의 1.5도 특별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배출량의 최고 정점에서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얼마 만에? 30년 만에 해야 된다라는 이 숙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1.5도도 결코 안전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속도대로 가면은 2030년, 40년을 기점으로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50년 이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더하지 않는 상태, 순배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저렇게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익숙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자리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지금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바닥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석유, 석탄, 가스, 내연기관 같이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 산업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10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기후 문제에 대응해서 경제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후 회복력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미국인 3명 중 1명이 기후재난을 겪었다. 이 재난을 직면해서 미국의 경제 방향을 이제 재정이든 연금이든 또는 정부 조달이든 또는 노동정책이든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지금 미국 정부 인프라 예산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400조, 4,000조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가 아닌 다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경제적인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환경 정의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의 수많은 주들 중에서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EU의 그린딜도 기후 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에 따른 기금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달에는 2030년까지 55%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제도를 만들어냈는데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교통과 건물 부분을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교통과 건물 부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이 되면서 영세한 사람들에게 받게 주게 될 충격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회 기후 기금을 조성해서 안전망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기후 위기와 동시에 거기에 충격받을 사람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경제로 가면서 새로운 곳에 녹색 일자리를 만들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한국도 한국판 뉴딜 2.0, 그린 뉴딜 2.0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나 이 유럽이 만들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은 미흡해 보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각국이 2030년 목표를 강화해 왔지만 최근 모든 각국의 2030년의 목표를 다 더해도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2.7도 가까이 오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미국과 EU가 메탄 서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메탄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0% 이상 줄이는 목표인데요. 이미 많은 나라가 메탄 서약에 가입하기로 했고 한국도 메탄 서약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서 농업 부분의 감축량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메탄 배출량의 40%가 농업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메탄 서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각각의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가는데 농업 분야의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여러분 2015년도에 한국이 이 기후 관련한 목표를 발표할 때 그때 우리는 BAU를 썼습니다.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2년 사이에는 모두가 2045년, 2050년을 제로로 찍어놓고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중간 경로를 설정할 것인가로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저도 살아갈 세상이 지금까지는 BAU라는 방식까지도 허용했다면 이제 이 방식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사회, 어떻게 하면은 배출량을 제로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국제사회의 이런 금융에 대한 변화라든지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변화들도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우리는 거대한 세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기후 재난의 수레바퀴입니다. 재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재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훨씬 더 적극적인 우리 지금 변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도 훨씬 못 미치지만 2030년에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들도 확장이 될 겁니다. 또 동시에 기업도 에너지를 전환하고 ESG를 하면서 각각의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고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수레바퀴가 상호 연관지어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대안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도 기준 7억 2,8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90년 대비해서 149%가 증가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살짝 줄어든 때가 IMF 때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원으로 치면은 86%가 에너지에서 나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배출원을 나누게 되면은 전력 분야, 산업 분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순입니다. 자, 배출량이 쭉 증가하는데 저 아래쪽에 초록색 여러분 보이시죠? 저게 바로 숲이 흡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원인을 CCS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산림 흡수원으로만 따진다면은 저 초록색으로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2050년에는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갈 30년 사이의 변화가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으로 인지하는 것, 머리로도 인지하고 가슴으로도 인지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때 우리의 행동에
어떤 이 정도,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도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전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 A안과 B안이 있고요. 이 A안과 B안 모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차이라고 했을 때 2050년도에도 가스 발전이 일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운송 분야에서 이 퓨어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분야별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의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40%를 줄여서 지금 7억 2,700만 톤을 4억 3,600만 톤 수준으로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저 목표 이제 8년에서 9년 정도에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각각의 모든 영역이 변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로 한 곳이 바로 전환 분야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분야인데요. 바로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 분야에서 배출이 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44.4%를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의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빼야 된다는 거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산업 분야는 이번에 감축률이 가장 낮습니다. 14.5% 정도를 받았는데요. 산업 분야가 낮은 이유가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오히려 초반에 더 빠르게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제 통상과 무역이 재편되는 이 시기에 더 현명할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량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배출량 대비 32%, 37%를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공간의 건물들, 새로 짓는 건물들,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송도 공공교통과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농축수산 분야를 보시면은 여러분, 농축수산 이번에 좀 적게 받았네? 27.1%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여러분 2050년도에 우리 농축수산 분야의 배출량이 1,540만 톤입니다. 왜일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먹거리 분야, 농축수산 분야는 2050년도에도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축 목표치는 2050년 목표치 대비 약 70%를 앞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식량을 확보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너무나 크게 부담을 지게 된 농업과 어민과 축산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폐기물 분야는 지금 배출량 대비 46%를 줄여야 됩니다.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은 감량도 중요하겠지만 재활용률도 높여야겠죠. 그런데 저는 물건을 생산하는 단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줄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NDC 30년의 목표는 정부의 부처의 각각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그리고 내년에 수립하게 되는 에너지 관련 법정 계획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2050 탄소 중립 사회 이번 선언과 2030년 한국의 40%
2018년 대비 40% 감축의 핵심 메시지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화석 에너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안 쓰겠죠. 안 쓰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전히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화가 됩니다. 산업에서도 전기를 쓰고 수송을 할 때도 전기버스라든지 전기차를 쓰고 또 난방도 전기로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 수요는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수요에 비해서 2050년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발전 부분에서는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가 빠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에너지와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50년 전력 생산의 9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2050 시나리오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60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또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맞닿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변동적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변동성의 문제를 기술과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스마트 전력망입니다. 변동성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맞춰가지고 소비자가 수요 단위에서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언제 얼마만큼의 전기가 생산되는지를 미리 알아서 같이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송전이 아니라 배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요. 또 수요자원 시장이라든지 ESS라든지 가상발전소라든지 다양한 잉여 전력을 다양하게 또 쓸 수 있는 섹터 커플링이라는 방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최근에 테슬라의 시가총액 올라간 거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테슬라는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저장장치, 전기차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효율이 낮다 안 낮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전환해 갈 것이냐, 그리고 저걸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요금과 전력망 제도, 전력시장, 그리고 이렇게 유연한 전력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2030년까지 가는 발전량 비중 변화가 될 거고요. 지금의 석탄 발전은 절반으로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5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따라야 되고, 이미 그런 시도들은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11월 달에 발표가 될 서울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언제 우리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거고, 실제 서울의 서대문구에서는 시간대별 요금제, 동작구에서는 가상발전소를 진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지금 6천여 세대를 중심으로 계절대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을 하면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서 이 시스템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리고, 그리고 농촌의 공간에서도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당진은 석탄 발전소를 포기하고 지금 저렇게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삼척에는 석탄 발전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은 지금 석탄 발전소는 일으키는 좌초자산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내년에 우리가 지금 법을 새로 만들고 또 국가의 에너지 체계나 정책을 만들 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40년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년 여러분 한국 사회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탄소 중립, 일자리, 지방 소멸, 불평등의 문제. 자, 그런데 이 누적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와 동시에 변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 청년들이 한국 사회,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자기 몸에 회색 물감을 끼워주면서 회색 뉴딜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린 뉴딜을 원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40%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또는 공항 건설 계획, 그리고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에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정부가 실제로 목표만큼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음 5년, 10년이 한국 사회의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전환하고 NDC를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이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재정과 가격과 이런 세제 정책을 통해서 실제 온실가스 줄이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작동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 개편, 또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거고요.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고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가 빨라질 때 거기에 따른 일자리 대책, 지역 경제 대책,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가야 하는데 조그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에 가려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변해야 되지? 도시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국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청년들의 발언권은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될까? 저는 진지한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 위기의 한계선, 탄소 예산의 범위. 사실 이번에 한국 정부의 NDC 목표는 탄소 예산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IPCC 1.5도 권고에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면서도 좋은 사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기획을 지금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